네 번째는 의미관계, 단어의 의미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장의 짜임. 여섯 번째는 문법 요소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담화의 개념. 그리고 8번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국어자료, 시대에 변한 국어자료가 국어사. 그럼 얘를 단락단락별로 나눠볼게요. 여기는 의문 파트고요. 여기는 단어 파트고요. 여기는 문장 파트고요. 여기는 담화. 얘네를 같이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국어사, 중세국어. 보통 이렇게 우리가 파트가 나뉘어져서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는 걸로 여러분들 아마 느껴봤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 보자마자 이거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딱 돌려준 다음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하위 관리 뭐 있었지? 의문에서는 뭐 나온다고? 의문 변동 아니면 의문 체계 나오는구나. 근데 얘네들이 결합되는 경우도 많죠. 단어 파트에서도 품사 나오지만 품사가 형태소, 요 단어의 짜임은 형태소 파트죠. 형태소랑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또 품사는 문장 성분, 요 문장의 짜임에서 문장 성분이 잠깐 빠졌지만 요 문장 성분까지도 같이 결합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문법을 문제를 풀어내실 때 이거 여기 물어보는 거구나, 이 지점 물어보는 거구나. 근데 그 지점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게 막연하다 보니까 앞서 드린 비포 사이즈에 드린 요 개념 체계를 여러분들이 그려나가면서 요 지점 물어보는 문제구나, 요 지점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바로바로 찝어내면서 문제 풀어야 되고, 특히 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건 바로 풀어내야 되는 거지. 엄매를 하는 이유가 뭔데? 시간. 화작보다 적어도 3분 이상을 세이브 시킬 수 있으니까. 그쵸? 내가 화작은 저번에 화작하는 친구한테는 화작 한 12분 컷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분 이내로 풀어야 되나? 아니요. 화작 그리고 엄매도 한 10분, 11분 정도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물어보는지 바로바로 떠올려 줘야 된다는 거. 이게 시험범위에요. 결국에는 이 이상의 뭐 사자성어 물어보나? 한자성어 물어보나? 안 물어보죠? 그러지 않아요. 여기 하나 빠졌다. 여기 실제 알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이거 어문 규정인데 어문 규정도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마지막에 있구나. 어문 규정은. 미안해요. 여기 있네.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국어 규범에 대한 문제도 가끔 나오죠. 그래서 9월이었나 6월이었나 맞춤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척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 개념체계 한번 정리하고 나서 와서 이제 바로바로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할 거고,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단락단락 나누면은 첫 번째 단어 파트가 있고요. 적어볼게요. 그리고 문장 파트가 있고요. 담화 파트. 이렇게 요 넓이는 아마 중요도 순으로 제가 임의대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도 순으로 할 얘기 많으면은 넓게 준 거고, 할 얘기 적으면 좁게 준 거고, 그 정도. 자, 밑에는 의문 체계 파트, 의문 변동 파트, 이렇게 의문에 대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국어사 파트는 국어사만 단독적으로 따로 물어보진 않죠. 항상 현대국어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의 해석을 주면서 물어보는 파트니까 이 앞에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국어사 파트도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단어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단어부터 들어갈게요. 단어 들어가기 전에 미안해요. 그러면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개념어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이 개념어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단어 뭐지? 라고 하면은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라고 찌르면 바로 나오듯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어 의미를 공부했다면 이것의 특징은 뭐지? 특징 정리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의 하위 갈래. 하위 갈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하위 갈래로 세분화시켜서 나눌 수 있으면은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단어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위 갈래로 나뉘어지고, 단어의 의미는 뭐라고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그렇죠?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띄어쓰기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연결되죠. 저 친구 오면 줄이고.
그러면은 단어는 무엇이다? 아니 이제 한 명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럼 이거의 하위 관례는 어떻게 우리가 단어 파트를 나눌 수가 있냐면은 품사 파트하고요, 형태소 파트로 나뉘어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 파트가 하나 나뉠 거예요. 이렇게 품사, 형태소, 단어의 의미.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앞에 앉아. 자, 이렇게 하위 관례가 3개가 나눠질 수 있는 품사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품사의 정의 하셔야죠. 의미는 정의니까 품사의 정의는, 품사의 정의도 찌르면 나와야 돼요. 품사의 정의 단어 아니에요? 단어긴 단어지. 단어 안에 있으니까. 봐봐, 여기서 막히잖아요. 이런 빈약한 개념 체계를 가지고 어디 엄매를 지금 자, 품사란 무엇이에요? 단어를 기준에 맞춰서 묶어 놓은 것, 갈래에 따라서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어휘 설명 조금만 하면은 품사라고 할 때 이 사자는요, 단어고요. 이 품은 품 안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애들끼리만 묶어 준 거예요. 동사라는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애들끼리 동사로 다 분류해 줬죠. 명사라고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애들끼리 다 분류해 준 거죠. 근데 그 아무나 품 안에 넣을 수 있나? 아니죠.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단어들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 기준이나 다 될까? 맞아요. 그거 원래는 아무 기준이나 다 돼. 우리 문법 학자들은 자기가 주장하면 그게 되거든. 근데 우리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3가지 기준 나오죠. 무슨 기준, 무슨 기준, 무슨 기준? 형태. 오케이, 형태, 기능, 의미라고 하는 이 3가지 기준에 따라서 품사를 나열시켜 줄 수 있죠. 형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가변어, 불변어. 기능에 따라서는 5가지.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오케이. 자, 의미는 이제 구품사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형태가 또 하위 관례가 또 쭉 잡히겠죠. 가변어, 불변어. 기능으로 하위 관례 5개가 또 잡히죠. 그리고 의미로 9가지 품사 다 나오죠. 9가지 품사 다 나와야 돼요, 지금. 알겠죠? 바로 머릿속에 후루룩 지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요 개념어의 우리 잠깐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 개념어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 뒷부분이 어떤 기준을 의미해 줄 거고요. 앞부분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체언 하면은 뒷부분이 기준이에요. 기능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앞에 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몸체. 그럼 몸처럼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문장,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체언 2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명사, 대명사. 명사와 대명사가 수사. 있다. 나는 이 명사 아무거나 이제 체언 아무거나 얘기하라고 했던 건데 명사 대명사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체언 2개만 지워 볼까요? 체언이요? 이렇게 체언을 지우면 자, 문장에서 의미가 파악돼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무슨 언이 있더라? 용언의 그러면 의미는, 자, 요건 기준이라고 했어요. 기능을 기준으로. 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쵸? 활용하는 거. 자, 요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또 무슨 언이 있더라? 수식언. 수식언은 얘기 안 해도 되죠? 수식하는 의미. 관계어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의미. 근데 이 관계어에서 누가 볼 게 없어요? 관계어는 조사밖에 없죠. 이렇게 조사밖에 없구나. 조사는 또 하위 관례가 잡히죠. 조사는 어떻게, 어떤 조사 있어요? 적조사. 오케이, 격조사, 고조사, 접속조사까지. 격조사는 또 갈리죠. 네. 어떻게? 직접. 명사. 자, 그러면 이 격조사는 누구랑 또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문장, 성분. 자, 격조사 몇 가지 나와요? 7가지이지 않을까?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서술격조사, 복격조사, 관역격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 그럼 그런 애들은 문장 성분 몇 개예요? 7개예요. 맞아요. 7문장 성분으로
바로 연결되는 애들이 격조사예요. 왜? 관계를 나타내 준다며. 그때의 관계는 문법적 관계거든요. 보조사는 의미를 추가해주는 그런 애들이고, 접속조사는 연결해 준 거죠. 근데 누구 뒤에 쓰여서? 체언 뒤에 쓰여서. 그죠? 체언과 체언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관계원의 역할이니까, 자, 뭐 체언, 용언, 관계원, 뭐 독립원, 수식원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고, 구품사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줘야 되죠. 그럼 요 의미와 기준의 관계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혹시 관형사는요? 뭐 해주는 애예요? 수식? 체언을 수식해주는 품사죠. 그럼 관형어는요?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또 기능은 기능을 하는? 관형절은요? 아유 얘기가 안 나오네. 관형절은요? 수식하는 체온을 수식하는 거죠. 오케이. 자 뒤에는 기준이라고 했죠. 그 앞에 의미라고 했죠. 관형은 그럼 의미는 똑같네. 그럼 이 관형의 의미는 그치 체언을 수식해주는, 뒤에는 기준. 관형을 체언을 수식해주는 얘는 품사고, 어로 끝날 때는 문장 성분으로 보내줘야 되죠. 주어, 목적어, 수식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문장 성분이고, 절은 문장의 짜임에서 나오죠. 이어진 문장에 할 때 우리 관형 절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지만 완벽한 문장은 아니어야 돼요. 하나만 더 가볼까?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처럼 누구를 수식해주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기준은 뭐? 어미. 그럼 어미는 누구한테 있죠? 그렇지. 용언의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과 의미와 기준을 개념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 이거 어디 물어보는 거나 어디 물어보는 거나 어디 물어보는 거나.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요 품사에서 요 하위 갈래를 얘기했고요. 특징적인 거는 특징 뭐 몇 가지 특징만 좀 봅시다. 누가 있을까? 조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많죠. 격조사 같은 경우는 7개 격조사가 있지만 이 격조사에서 헷갈리는 격조사 있지 않아요? 네. 헷갈리는 격조사 누가 있어? 은는? 맞아. 은는 같은 경우는 격조사에 들어가나? 보조사예요. 얘는 왜 보조사예요? 격조사 같은 경우는요, 자리 이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문장 성분을 결정시켜 주니까. 근데 은느는 우리 문장 성분 관계없이 쓰이는 거 알아요? 네. 나는 밥을 먹었다. 내가 밥은 먹었다. 자, 앞에 느는 어느 자리에 쓰였죠? 이거는 필기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쓰였죠? 주어 자리에 쓰였죠. 뒤에 은은 어느 자리에 쓰였어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죠. 이러면 격조사인가? 아니죠. 이러면 격조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은는 항상 보조사로 넣어야 되는 이런 특징들을 정리해 주면 되고, 또 조사 같은 경우 부사격 조사 하나만 얘기할게요. 부사격 조사니까 격조사니까 얘는 문장 성분 뭘 만들어주는 애죠?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애 거예요. 그럼 우리 부사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부사어라니까? 문장 성분에서 미리 좀 땡겨와서 합시다. 체험 빼고 다 수식해주는 애들을 다 부사어로 넣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사의 의미를 가진 문장 성분이니까. 그럼 부사라고 할 때 이 부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체험 빼고 다 수식? 그런 의미? 하는 일 많죠? 하는 일이 누구보다 많아요? 수식해준 두 친구 중에서 관형사보다 많죠. 요 부자가 제가 설명한 적이 있나? 이거는 2인자라는 거예요. 부회장, 부반장, 부사장 할 때 2인자예요. 1인자보다 2인자가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럼 1인자는 누구니까? 관형사. 관형사는 1인자예요. 누구만 꾸며주면 돼? 체험만 꾸며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체험만 꾸며주는 애고 나머지는 다 부사가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부사장이 다 해야지. 부회장이 해야지. 우리 부원장님이 다 하셔야지. 자, 그러면 이 부사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수식해준다라는 그 기능 말고 하나의 특징을 받아야 되는 게 이 부사어는 다 때려넣었어요. 우리 국어 문법 학자들이 이거 정리하기 힘드네. 그러니까 분류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다 부사어에 넣자. 부사니까. 이거는요. 그냥 그거 부사어에 넣어. 그렇게 해서 부사어로 자리 잡는 애들이 뭐냐면요. 공간의 느낌이 나면 다 부사어 처리를 해요.
공간. 그리고 대상의 느낌이 나면은 다 부사어 처리를 하고요. 수단의 느낌이 나면은 부사어 처리를 해요. 공간이라는 거는 시간적 공간도 맞고요. 장소 그리고 어떤 지향점의 공간도 다 부사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상은요, 내가 수요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함께하는 공동의 대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 대상 또 뭐가 있지? 어떤 대상이 있을까? 비교 대상. 공동이죠. 공동. 수단은요, 방법 혹은 뭐 도구.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예요. 부사어는 실제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대 논문 하나 쳐다보니까 24가지 기능을 한다고 해서 24가지를 쭉 정리를 했더라고. 박사님께서.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로만 정리하셔서 한번 해볼까? 우리 시간이라고 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있고 나 어제에라고 할 때 뭐 이런 에가 붙기도 해요. 격조사로. 장소는 어디에서 이렇게 격조사가 붙기도 하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할 때도 로도 격조사예요. 수요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에게 줘야 되죠. 에게. 공동은 누구와 함께. 비교는 누구와 닮았다. 누구처럼 닮았다. 그러면 많이 두 개의 기능. 그쵸. 와는 그래서 문맥 안에서 파악을 해줘야 되죠. 아니 와는 하나 더 있어. 어디서? 아까 격조사 말고 보조사 말고 접속조사에서 나는 사과와 배를 샀다 이렇게.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해 주냐?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 자, 수단은 방법. 여러분들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연필으로 그쵸? 도구는 뭐 칼로 물베기 이런 식으로 쓰이면은 다 이거는 격조사예요. 부사어에 나타내 주는 거니까. 알겠죠? 이 부사격조사는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문맥적으로 이런 문맥이 잡히면은 여러분들은 다 격조사, 부사격조사를 넣으시면 돼요. 이 부사격조사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면 좀 헷갈려서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부사격조사의 특징, 어디에서가 똑같은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 기관이나 학교에서 공부한다. 이거는 부사격조사죠.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한다. 줄게요. 그렇죠. 이때는 이 에서가 주격조사로 바꿔봐야 돼요. 이때는 학교가 시험을 출제한다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죠. 이렇게 가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거는 에서가 주격조사이냐 아니냐를 판별해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조사만 얘기해도 시간 엄청 날 텐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 접속조사 와 그리고 부사격조사 와 이 차이를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접속조사의 와는요 합쳐져 있는 거죠. 네. 나는 사과와 배를 산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문장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사과를 산다. 나는 배를 산다. 자, 그래서 두 문장을 쪼개줄 수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면 얘는 접속조사. 근데 나는 아빠와 닮았다. 이때 와는 비교해주는 그쵸 부사격 조사겠죠. 그럼 이건 나눌 수 있냐? 나는 닮았다. 아빠와 닮았다. 이렇게 나뉘나요? 그럼 조금 문장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은 얘는 부사격 조사구나. 이렇게 판별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여러분들이 세워주면 좋겠죠. 나중에 이제 요 와가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서 문장 성분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서술어 자릿수 얘기하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특징적인 건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럼 공동이랑 공동이론 누구와 함께 나와 공부할래? 이렇게 나와 함께 할래? 그런 게 공동의 느낌이에요. 자, 지워줄게요. 하위 관례 조금만 더 얘기하면 관형사 같은 경우는 수관형사가 있고 성상관형사가 있고 지시관형사가 있다.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부사 같은 경우도 성상부사 있고 지시부사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문장에서는 접속부사 있고 부정부사 있고 지시, 성상. 이런 하위 관례들 안 되면 빨리 개념서 보면서 한 번만 시간 읽어봐요. 알겠죠? 대명사에서는 제귀대명사 다 기억나죠? 제귀대명사 뭐고, 자, 부정칭, 미지칭 다 기억나요? 부정칭, 미지칭 어떻게 구분할래요? 부정칭 대명사, 미지칭 대명사. 응?
있었는데 바로 튀어나왔지. 시험 범위였는데. 시험 범위인데 기억 안 나? 자, 우리 대명사 잠깐만 이 특징 정리하면은 대명사의 특징에서 부정칭과 미지칭도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부정을 한 번에 처리하면 안 돼요. 부정칭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부정하면 not부터 생각나잖아. not이 아니라 얘는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았으니까 대답 어떻게 줘야 돼? 대답 정해줘야 되죠. 저녁 먹었나? 네. 네 라고 했네요. 정해준 거죠. 이렇게 대답이 정해지면은 얘는 부정칭이에요. 밥 뭐 먹었어? 안 먹었어. 먹은 사람. 나 뭐 먹었는지 물어봐지. 쌀국수 먹었어요. 자, 어때요? 내가 미지의 대상을 물어봤죠. 미지의 대상을 물어봐서 나는 쌀국수라고 대답을 했죠. 미지라는 건 모르는 거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설명 의문문으로 나오냐, 판정 의문문으로 나오냐. 요 차이.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으로 나오냐. 아유, 이런 거 하나하나 하려니까 시간이 좀 빠듯하죠. 중요한 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한 칸 안에서 품사라고 하는 이 한 칸에서 여러분들이 다 쏟을 수 있는 거 다 쏟아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쪽 한 페이지는 이제 이 절반을 또 나눌 건데, 미안해요. 다 필기했나? 이쪽에는 이제 뭘 쓸 거냐면은 용언. 이 용언의 구조를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용언은 활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활용할 때 어디가 바뀌어요? 어미. 그러면은 어미 앞에는 뭐가 있지? 오케이. 어간과 어미로 바뀌네. 자, 이 어미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하위 갈래? 어미는 무슨 어미, 무슨 어미? 오케이.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어말 어미 더 나뉘죠. 종결 어미 또. 여기서 끝난다고? 설마? 종결 어미 다음에. 하나만 더. 연결 어미. 또 전성 어미. 전성 어미 또 세 가지.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건 아니고요. 어딘가 공부를 했는데 차근차근 정리하는 그 시간이에요. 어디든가 다 공부했어. 이거 모를 일이 없지. 연결 어미는요. 어떻게 또 나뉘어요? 이거 의고 같은 경우는 강조하던데. 학교 선생님들이. 대등하게 연결됐냐? 종속적으로 연결되겠냐? 혹은 보조적으로 연결됐냐? 대등, 종속, 보조. 종결 어미는 5가지. 명령, 청유, 감탄, 평서, 또 의문. 자, 어미만 가지고도 또 1시간 수업을 하겠죠. 사실 이런 거 다 다루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어미랑 조사는 근데 품사 부분에서 단어 파트에서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다 연결돼요. 우리 국어에서. 특히 우리 국어는 조사와 어미의 변화가 특징이라고도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 우리 국어의 특징하면은. 왜냐면 요 선어말 어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죠? 이거 문법 요소 파트라고도 연결되거든요. 시제. 그리고 높임 표현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시제는 at, get 이런 형태 문법 형태소가 여기서 쓰이면서 또 높임 같은 경우는 시,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이면서 자, 종결 어미 같은 경우는 요 평서형이 뭐뭐한 다가 이 용언의 기본형으로 잡히죠. 용언은 항상 용언이 나오면 기본형부터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본형을 가지고 얘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평서문의 용어는 기본형부터 생각하실 것.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거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나중에 문장의 짜임으로도 연결되죠. 이따가 연결시킬 거예요.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이 전성이라는 단어는 건 또 뭐지? 그쵸.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어미예요. 그러면 원래 용어는 무슨 성질이에요? 동사. 원래 용어는? 동사나. 동사는 형사는 품사고 어떤 성질이 있는 거지? 활용해줘요. 활용은 기능이고 변화하는 거고. 자, 얘는 서술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서술어 자리에 누가 쓰여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하나 더 서술격. 서술격조사 이다까지. 자, 이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가 용언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근데 그 성질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명사처럼,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바꿔서 활용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다 잘 잡혀 있어야 문법이 정복이 되지. 그럼 명사처럼 바꿔줬으니까 얘는 그럼 명사인가? 아니에요. 품사는 절대 안 바뀌어요. 알겠죠? 관형사처럼 바꿔주니까 관형사 아니라는 거 알겠죠? 네. 혹시 관형사형 전성어미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 는, 을, 던. 자, 요 은는, 을, 던. 근데 얘는 또 뭐까지 또 어떤 기능까지 추가하고 있냐? 시제. 오케이, 시제까지 여기서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문법 요소 파트에서 시제 파트로 또 연결되겠죠. 하나 또 잠깐 집어주면은 요 명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 음과 기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음기라는 형태는 나중에 형태소에서 접사 파트랑 연결돼요. 명사 파생 접사 기, 달리기. 근데 그런 애들은 비슷하지만 다르죠.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죠.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용언의 어미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얘네들이 다른 데랑 비교할 수도 있어가지고 다른 성분으로도 보내서 연결해줘야 되기도 하고 이어진 문장으로도 연결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용언의 구조고, 자, 용언에서 잠깐 또 얘기를 하면 동사와 형용사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 형용사 어떻게 구분되지? 뭐 의미적으로 파악하면 제일 좋죠. 의미적으로 하면은 동사는 움직임이고 형용사는 오케이, 상태나 성질. 이거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했으니까 상태 성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형용사 뭐예요 하면 명사를 수식해줘요. 어디에선? 영어에서. 그럼 그것도 틀린 말인가? 네. 틀린 말인가?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준다는 거? 맞는 말인가? 우리 관형사가 수식해준다며. 자, 이런 질문은 우리 국어에 뭐가 있어서? 전성어미가 있어서. 원래 형용사인데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우리가 거기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죠. beautiful 걸하면 어떻게 해석해줘? 아름다운. 거봐, 아름다운이라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넣어버리잖아요. 그쵸? clean water 하면은 맑은, 깨끗한 이렇게 전성어미를 우리가 넣어서 바로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넣어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러면 형용사의 기능 맞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상태나 성질이 더 가까울 거예요. 자, 그 정도까지 이 단어 파트, 요 용언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니까 계속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품사 체계도 그릴 수 있으면 좋고, 품사 같은 경우는 특징까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적인 품사 파트가 얘기가 됐고요. 이 품사는 이어서 문장 성분으로 바로 보내주셔도 돼요. 단어의 다른 형태소 파트는 얘가 좀 분리가 되거든요. 뭐 어떻게 분리가 되는 얘기냐면, 요 품사라고 하는 얘는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을 보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형태소라고 하는 애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별로 관심 없고, 얘는 짜여져 있는 그 짜임을 보려고 하는 그런 파트예요. 서로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이봐 아들이라고 부른 거랑 이봐 학생이라고 부른 거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 다른 차원에서 부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장 성분은 7성분 다 나와야 되는데 주, 목적, 서술, 보어는 뭐죠? 되다. 되다 아니다 앞에서 그 문장 성분을 보충해주는 의미가 앞에 담겨 있다고 했죠. 요 어가 기준이에요. 문장 성분을 어라고 기준을 잡아요. 서술은 이야기해주는 거, 풀어서 서술해주는 거. 목적어는 목적어 만들어주는 문장 성분. 주어는 주된 문장 성분. 그리고 관형, 부사, 이거 설명 앞에서 했었고, 하나 더 독립, 잠깐만, 그러면은 요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조사가 이거 다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죠. 일단 조사가. 그럼 조사는 누구 뒤에 붙어요? 채연. 체언 뒤에 붙어요. 자, 밥이 먹고 싶네요. 밥이라는 체언을 가지고 얘를 주어로 만들어 봅시다. 밥이 맛있다. 이가. 자, 이렇게 쓰니까 얘는 주격 조사를 통해서 주어가 됐죠. 네. 자, 목적어로 만들어 볼까? 밥을 밥을 먹었다. 이렇게 서술어로 만들어 볼까요? 저건 밥. 밥이다. 저것은 밥이다. 보어로 만들어 볼까? 밥이 되다. 이것은 쌀이 밥이 되다. 관용으로 만들어 볼까요? 밥은 맛있다. 밥은 맛있다는 그건 뭐야? 주어죠. 좋아요. 밥의 효과 뭐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으면 되니까 부사로 만들어 볼까? 밥에. 밥에 헷갈리는구나. 내가 요걸 살려볼게요. 나는 밥에 대해 진심이야. 자, 내 진심은 어느 대상한테? 밥이라는 대상이죠. 아까 내가 대상 처리하면 다 부사어 처리하라고 했죠. 또는 밥처럼 빵이 밥처럼 맛있어. 이러면 비교부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항상 모든 조사를 가지고 이 조사를 가지고 체언을 다 보낼 수가 있어요. 독립어로도 보내볼까? 밥. 조사 붙여야지. 봐봐 이렇게 불러주면 밥을 문학에서는 이걸 우리가 청자 설정하면서 의인화 시켰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문학에서도 갖다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 7가지 성분을 꼭 알아줘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술어 그리고 부사어. 근데 부사어는 앞에서 좀 더 얘기를 했으니까 필수적 부사어는 아까 자연스럽게 얘기 잠깐 했었죠. 서술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 자릿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어는 서술어 자릿수가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까지 있죠. 네.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어, 목적어, 부사어, 그리고 서술어. 이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이 목적어와 부사어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수요 동사 같은 경우 내가 책을 친구에게 주었다. 영어에서는 사형식 문장이죠. 간목, 진목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어도 요 세 자리 서술어까지밖에 없지만 요 두 자리 서술어가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고요. 주어, 부사어, 서술어가 있고요. 주어, 보어, 서술어가 있어요.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 서술어 있죠. 총 몇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영어에서도 5형식 문장까지 있죠. 비슷하게 대응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자릿수를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독서에서 어휘 문제 풀 때 이거와 의미가 비슷한 문제 풀어낼 때 자릿수로도 풀어낼 수 있어요. 의미가 똑같이 대응되려면은 그 단어의 자릿수도 같아야 돼요. 이건 독서 문제 어휘 풀 때 어휘가 한두 문제씩 틀리신 분들은 그것도 고려해 주세요. 알겠죠? 자릿수 먼저 고려해 볼 것. 이 정도 서술어. 요 문장 성분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따로 그렇게 막 열심히는 안 배우고 이것이 이제 문장의 짜임으로 가죠. 여기는 이제 문장의 짜임 구조예요. 문장의 짜임은 문장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해서 우리 혼문장 같은 경우는 문제 안 나오니까 겹문장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겹문장은 문장 2개가 이어진 건데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으로 또 나뉘죠? 이어진 문장. 그리고 안긴 문장.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라고 하죠. 자, 이어진 문장은 또 나눠지는 거 알아요? 대등하게.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 구조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플러스 주어 서술어 이런 느낌이고요.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안에 쏙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는 또 혹시 하위 관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나열 또 대조
종속적으로 연결됐을 때는 하위 갈래. 원인. 이유 원인. 인과관계 또 시간? 뭐뭐 하면서 맞아요. 동시. 또 뭐가 있지? 조건. 또 뭐가 있을까? 목적. 하나 더 할게요. 양보까지. 근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그러진 않아요. 수능에서 뭐 이걸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냐 아니냐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이거 구별해 줄 때 가장 좋은 건 영어 전치사라던가 영어식 문장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나열 같은 경우는 그냥 and로 잡아주면 되죠. 대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but 잡아주면 되죠. 이유는 원인은 because 써주면 되고 동시는 ing 붙여주면 될 것 같고 조건은 if 목적은 뭐뭐 하려고 to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그냥 해석해주면 돼요. 이거는 외국에서 문법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양보 같은 경우는 뭘 양보한다는 거지? 영어에서 양보구문 양보절 엄청 많이 공부하잖아. 양보구문 뭐예요? 영어에서? 전치사. 양보를 나타내주는 전치사. 내가 아는 거 2개밖에 없는데 이분도 월도 아닌가? 이거 양보라고 안 하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반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무엇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죠. 이름이 왜 양보냐면요. 이 문장과 이 문장 두 개인데 누가 문장이 1번 문장이 메인일까? 2번 문장이 메인일까? 2번 문장한테 얘가 양보한 거예요. 얘도 메인 센텐스가 되고 싶지만 너한테 양보할게. 나 때문에 네가 빛날 거야. 그런 의미의 양보예요. 별 내용 아니었죠. 사실 양보라는 단어도. 강조 맞아요.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난 비록 졸렵지만 공부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양보라는 단어도 알고 나면 별거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한데 이런 의미조차도 여러분들은 잘 정리가 안 된 채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고 이어진 문장은 그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누가 만들어 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오케이 연결어미가 여기 쓰이는 거죠. 대등하게 종속적으로. 그럼 이 연결어미랑 분명히 여기 이어진 문장이랑 서로 문제가 결합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수능은 어느 한 파트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연결시켜줘서 문제가 나올 거고 그것도 이따가 볼 거예요. 자, 여기는 잠깐 지워줄게요. 아는 문장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는 문장 7개예요? 아니에요. 우리 국어는 구품사고요. 7성분이고요. 5절이에요. 975. 자, 아는 문장 5개.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암긴 문장. 부사절을 하는 문장. 서술절을 하는 문장. 인용절을 하는 문장. 명사절이 쓰였으니까 명사처럼 쓰인 거네요. 그럼 얘는 문장 성분 어떤 성분으로 갈까? 주어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고 보어 역할도 할 수 있고 기타 등 경우에 명사 뒤에 우리 조사만 붙여주면은 모든 역할을 다 했었죠. 아까 봤듯이. 마찬가지로 얘는 이 자체로만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뒤에 조사가 붙는 것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관형절은요. 관형절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지? 관형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하나로만 가겠네. 관형어로만. 부사절은요. 부사어처럼 쓰는 거니까 얘는 부사어로만 가요. 이 명사절도 부사어로도 가요. 이거 이따가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것도 볼 거고. 서술절은 서술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인용절은 어느 절로 보내야 될까? 아니 어느 어로 보내야 될까? 인용어라는 있나 문장 성분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다 어디다 때려 넣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인용절은 부사어 처리를 해요. 우리 국어.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러면 명사절을 찾아줄 때 우리 표지 못 찾아준다고요? 음기.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 부분이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이 아는 문장, 암긴 문장도 쉽게 찾아준다라는 거죠.
서술절은 안타깝지만 표지가 없어서 이건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 전체가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 안에 보니까 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또 나와요. 나는 키가 크다. 이런 구조로. 전체적인 요 애들은 얘한테 또 서술어가 되니까 이런 구조가 잡혀요. 나는 대학생이 아니다. 자, 요거 서술어 맞죠? 서술절? 라고 하시면 안 되지. 보원이 이거는 보어죠. 되다 아니다 앞에. 그러니까 항상 서술어 잘 처리해 주세요. 알겠죠? 서술어 한번 더 눈여겨봐 주세요. 이게 구조가 비슷하게 보이니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얘는 그렇게 보이면 틀려요. 그렇게도 문제 낸단 말이에요. 알겠죠? 헷갈리는 애들끼리 묶어서. 문장의 짜임은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얘는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파트 오른쪽으로 가서 형태소 파트 한번 해봅시다. 왼쪽에 요 라인이 이제 쓰임 파트라고 해서 품사랑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을 그냥 한 번에 쭉 정리해 주는 게 더 깔끔해요. 얘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자, 형태소를 그럼 가서 형태소라는 거는 우리 어떤 의미죠? 개념 정리부터. 뜻을 가진 최소. 오케이, 뜻을 가진 최소 단위. 그럼 그 의미는 뭐냐? 뜻을 가진 최소 단위라는 건 뭘까? at이라는 단어. 이거 뜻 있어요? 뜻을 지닌 최소 단위. 이거 형태소 맞아요, 그러면? 그럼 뜻을 지닌 거 맞아요? 네. 무슨 뜻이 있어요? 과거. 그렇지. 과거를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얘도 형태소죠. 네. 봄이라는 단어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뜻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소, 이런 형태소를 무슨 형태소로, 무슨 형태소로 부르죠? 얘는 아니에요. 오케이, 얘는 실질 형태소, 얘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로 문법적 나타내준다, 문법 형태소죠. 자립성 여부는 우리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같은 경우는 요 표시로 대신하면 돼요. 요 붙임표 표시. 붙임표가 있으면 혼자 쓰일 수 없다. 그러면은 앞에서 누구는 붙임표가 다 있어야 될까? 어간어미. 조사 같은 경우는 붙임표 안 해요. 왜냐면 걔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해주니까. 오케이. 근데 어간어미는 얘네들은 다 붙임표를 해줘야 되죠. 왜? 각각을 뭘로 보니까? 형태소로 보니까. 어간도 뜻이 있는 부분이고요. 어미도 뜻이 있는 부분이에요. 주로 어미는 그러면 어떤 뜻이 있어요? 이 문법 형태소 부분이 다 여기에 들어가겠죠. 얘네들 지금 다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문법이라는 단어가 뭐야? 문장의 법칙. 문장에서 어떤 법칙성을 나타내 주냐? 문법. 어간은요?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 있죠. 요 실질 부분. 그렇게 보면은 또 품사하고 또 형태소하고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보면.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분리해서. 연결은 나중에 시키는 거고. 자,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만 알면 형태소는 되는데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이게 형태소라는 거는 우리가 짜임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짜임인데 쪼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쪼개보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넌 어떻게 짜여져 있니? 내가 쪼개볼게. 라고. 그러면 하나의 형태소로 이어진 애는 쪼갤 수는 없지만 얘가 뭔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하나인 것처럼 쓰이는 애들이 많아요. 단어에서. 지금 단어 파트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애들을 우리가 단어의 형성이라고 해서 세부 관리했고, 단어의 형성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 여기부터 이제 좀 헷갈리죠. 앞에 품사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신 분들은. 어간과 어미가 한 세트고요. 어근과 접사가 한 세트예요. 어근과 접사는 그러면 어디서만 나와요? 형태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단어에서 이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단어의 형태소는 아까 뜻을 지닌 최소 단위라고 얘기했죠. 그럼 뜻이 가장 우리 뿌리라고 하는 건 아주 영양소가 많이 몰려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식물에서. 그것처럼 단어의 의미, 이 뜻이 아주 몰려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근이라고 해서 뿌리처럼 단어의 의미가 몰려 있는 곳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접사라고 할 때 이 접자는 접착제 할 때 그 접이에요. 붙여준다. 누구에 붙여서? 어근에 붙여서 쓰인다. 그럼 이 접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건데 접사는요. 의미를 추가해주는 느낌이에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를 추가해주고 혹은 강조해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 접사 같은 경우는 그럼 혼자 쓰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접사를 통해서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기도 해요. 접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두 번째가 혼자 쓰이지 못한다. 아, 접사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기. 누구랑 똑같아요? 명사형 전성어미랑 똑같죠. 형태는 똑같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애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구별할까? 그거를 좋은 질문.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다. 까먹고 있었네. 이거 구별하는 거 얘기해 주려다가. 자, 아까 기는 누구한테 있었던 애예요? 명사형 전성어미죠. 어미니까 용언에 있었던 애네요. 자, 용언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쓰인다고요? 서술어. 서술성이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서술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 명사 파생 접사니까. 명사로 이미 파생됐어요, 얘는. 볼까요? 이거 구분하는 건 알아. 아, 기억이 나. 자, 달리기 둘 다 형태 똑같네요. 근데 서술성은 누구한테 있을까? 1번 달리기, 2번 달리기. 2번 달리기가 서술성이 있죠. 얘 기본형은 뭐? 달리다에 얘가 어미 활용 기가 됐고 뒤에 누가 붙었어요? 가. 조사가 붙었네. 무슨 격 조사? 주격 조사가 붙었죠. 그러면 요 단어 하나가 하나의 절이 될 거네요. 앞에 명사 파생 기가 쓰였으니까 얘는 명사절. 뒤에 조사 주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쓰였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에 있는 이 달리기는 그럼 무슨 달리기가 되는 거지? 달리다라고 하는 어근에 접사 기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로 형성되는 이때는 명사파생 접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뭐 달리고 하는 그 동작 느낌이 전혀 없죠.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 문장 보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구나. 형태수에서 우리 매번 분석했었잖아요. 학교 시험에서 분명히 이거 형태수 몇 개, 뭐 실질 형태수 몇 개, 뭐 형태수 분석 이렇게 만든 거 틀린 거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자, 그래서 여기 형태소 파트에서는 뭐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보다 요 단어 형성 파트가 더 중요해요. 알겠죠? 접사 같은 경우는 접사의 위치 때문에 접두사, 전미사 이렇게 좀 나뉘죠.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는 순간 이때는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은 얘는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합성어에서도 또 이제 얘기할 얘기가 많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이 의미가 서로 동등한 의미끼리 결합했어요. 부모처럼. 부모님 아버지 부와 어미모죠.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더 힘이 세니까 어머니가 더 높은 거 전혀 아니죠. 둘을 동등하게 결합시키면은 이 의미적 차이 때문에 이런 합성어를 우리는 대등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기 돌다리 라고 할 때는 얘는 무슨 합성어죠? 돌로 만든 다리. 이때는 종속 합성어가 되죠. 이제 시험이 내일 이제 모의고사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죠? 그럼 가시로 만든 방석인가? 아니죠. 서로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네요. 이런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여기다 써준 게 요 의미하고도 연결돼서 그래요. 알겠죠? 합성어, 요 형태소 파트에서 나오고 합성어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의미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요. 자, 이렇게 의미적인 측면으로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 요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정도까지 체계 잡아주시고요. 얘가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서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합성어로 나뉘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 이 통사라는 단어는 뭐죠? 통사. 통사. 일반 통사. 일반적인 국어의 용례 그거는 지금 요 비통사적 합성어에 이제 그 해당하는 애들이고, 나는 이제 통사라는 의미, 그냥 사전적 의미. 일반 통사라는 거는 무슨 단어지? 보통이요. 보통의 품사?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요 통사라는 단어는요, 사자가 품사고요. 통자는요, 통합한 거예요. 아 그냥 통합. 그럼 품사를 통합시켜. 품사 더하기 품사는 뭐가 돼요? 하나의 다. 품사 더하기 품사는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죠. 네. 이 통사라는 단어는 그래서 문장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왜 우리 문학에서도 나오잖아. 통사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는 그럼 뭐예요? 문장이 반복되는 거. 통사라는 단어는 문장으로 그냥 바로 치환시켜 주세요. 왜? 품사 더하기 품사니까. 그러면 이 문장스럽게 합성한 건 뭐고 문장스럽지 않게 합성한 건 뭐냐? 문장의 규칙에 맞게 합성하면은 통사적 합성어. 문장의 규칙에 맞지 않게 합성하면은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얘기인 거죠. 개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만 3개 외워주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어미가 없어요. 어미 없이 결합되는 애들. 요 어미 없이 결합되는 게 2가지구나. 첫 번째, 연결어미가 없는 애들. 연결어미 어떻게 없이 결합이 되냐면은 기본 용어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용어 같은 경우는 오가다. 이거 원래는 어떤 단어가 결합되거죠? 오다와 가다죠. 그럼 2개 결합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오고 가다인데 고자가 없이. 전성어미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덮밥. 덮다와 밥이야. 원래 꾸며주려면 덮은 밥이죠. 근데 전성어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문장 덮은 밥 해야죠. 응? 제육 덮밥 할 때. 덮힌밥 아닌가? 덮흰 밥? 덮힌 밥 해도 되지. 덮여 있다. 덮은 밥 해도 되고. 내가 덮으면 덮은 밥이 되고, 내가 덮여 있으면 덮힌 밥이 되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문법 요소 파트에서 연결하고. 자, 하나 더. 누가 누굴 꾸며줄 때? 부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자, 명사 꾸며주는 우리 관형사라는 거 알았죠? 근데 부사가 꾸며줄 때 우리는 얘가 일반적인 문장의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끔 이제 부사가 꾸며주는 경우도 많죠. 근데 부사가 꾸며주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부슬비. 비는 명사인데 부슬부슬 내리다, 부슬부슬 하다. 얘는 분명히 부사죠. 그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이럴 때만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그 문장의 규칙에 해당하는 거는 조사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조사 생략 우리 문장에서 해줘요, 안 해줘요? 일반적으로 해주죠. 그럼 조사 생략 되는 경우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왜? 알았어요. 통사 우리 조사가 생략된 경우가 앞서다 같은 경우. 앞서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결합되죠? 앞에서다인데 우리는 애가 빠져도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죠. 네. 이럴 때는 그냥 통사적이지. 문장의 규칙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형태소 파트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건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알겠죠? 종속하고 융합. 종속하고. 융합 있잖아요. 네. 의미가 달라진다. 의미 달라져야 돼요. 기준으로 보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야지. 예를 들면은 좋은 의미. 밤낮이란 단어는 그냥 쓰면은 몰라요. 이게 융합인지 대등인지. 야, 나는 밤과 낮이 바뀌었어. 어떤 의미예요? 밤이랑 낮. 실제 얘네들이 바뀌었다라고 대등합성어거든요. 그때요. 난 밤낮이 바뀌었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하고 있죠. 그때는 진짜 밤과 낮에 하고 있나? 어떤 의미로 써요? 오케이, 올데이라는 느낌으로 바뀌죠. 그럼 얘는 융합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만 보고선 사실 몰라요. 그게 어떤 담화 안에서 문장 안에서 의미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융합합성어, 대등합성어가 판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잠깐만 우리 쉬었다가 이어서 해봅시다.